차장님 차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그러니까 차장님이 지금 계신 데는 그 신항이죠. 예, 아까 맞습니다. 부산 신항 신항입니다. 그 이렇게 돼 있는 그, 그 부두 예, 보여주신 거기를 운영하는 회사다 그런 말씀이죠. 예, 계신 데가.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좀 말씀해 주시면은 네. 지금 저기 2020년에 그 컨테이너가 2억 운송되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2억 개란 말씀이세요? 예, TU가? 맞습니다. 1년 기준으로 해서 뭐 총 운송량이 2억 TU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부산항을 거치는 게 얼마나 되나요? 부산항을 거치는 거는 뭐 일단 처리량이 부산항이 한 연간 한 2천만 TU 정도 되기 때문에 2천만. 그럼 2천만 우리가 쿠션으로 10%인가요? 그쯤 되지 않을까 뭐 아, 생각됩니다. 10%면 상당히 많다, 그죠? 그런데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이 볼 수는 이 없나요? 수송 공개량이라는 것이 여러 번 이제 카운팅되는 경우들도 좀 여러분, 많습니다. 예, 예, 그런 예, 것도 있기 예. 때문에 정확하게 예, 알겠습니다. 저도 공부가 참 많이 됐습니다. 특히 부산에 있는 그 양대 컨테이너 터미널, 북항 터미널 또 그 신항 터미널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그게 이제 수평 계열 또 수직 계열 해가지고 자동화 그 장비까지 해서 저희들한테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요걸 이제 자꾸만 반복해서 보면은 충분히 이제 기초적인 지식은 다 이렇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발표를 해주셨고 또 이게 이제 기술적인 것이 되다 보니까 이 컨테이너에 대해서 조금은 또 다른 청년의 토론을 우리가 받기를 원해서 제가 이제 몇 분한테 지정 토론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그 우선은 이제 권호인 우리 뭐 고정 멤버시고 그 이제 고려 종합국제운송 대표님이신데 PSA의 뭐 한국 대표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컨테이너 이 터미널에 대해서 전문적인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호인 대표님. 예.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일러스트레이션이라 그럽니까? 함축적인 그 화면을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저 스스로도 PNIT죠. PNIT 인천의 ICT 컨테이너 터미널에 근무한 적이 있어서 굉장히 그 잘 이해가 됐고 또 오늘 발표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데 내년에 BCT죠. 부산 컨테이너 터미널이 개장을 하게 돼 있고 또 서초 컨테이너 터미널이 동원 컨소시엄입니까? 그쪽에 예, 이제 맞습니다. 그 예. 1차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차츰차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그 2억 TU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카고 볼륨 기준입니다. 카고 볼륨. 아까 그 김영 교수님이 부산항이 2천만 TU를 하니까 10%가 된다라는 개념하고는 다르게 한국의 수출입 화물의 물동량은 레이든 그러니까 짐이 실린 컨테이너 플러스 엠티 컨테이너를 포함해 가지고 대략 1600만 TU가 됩니다. 한국 수출입입니다. 그러면은 카고 볼륨으로 친다 그러면은 절반만 카운트를 해야 되니까 대략 한 800만 TU가 한국의 카고 볼륨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사실은 오늘 그 장 차장님이 발표하신 내용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오늘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범위가 넓어서 한번 지혜를 모으고자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은 2016년 이후로 2020년까지 과거 5년 동안에 수출입 물동량이 달랑 100만 TU가 늘어났습니다. 2016년이 1540만 TU, 2020년이 1640만 TU입니다. 이 그 수량은 MT 컨테이너를 포함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MT 컨테이너가 대략 20% 내외가 됩니다. 국내에. 그렇게 계산하면은 한국의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은 1300만 TU에서 머무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부산항이 메인이 되는 그 환적 화물은 2016년에 1030만 TU에서 2020년에 1240만 TU, 대략 한 210만 TU 정도가 증가가 되었더랬습니다. 부산하고 인천을 보면은 2016년이 부산항이 1940만 TU, 작년이 2180만 TU, 인천항이 2016년에 270만 TU, 작년이 320만 TU로 사실은 부산항의 물량 증가는 환적 화물이 증가됐고 인천항은 로컬 화물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요 숫자를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지는 못할 겁니다. 한국이 매년 해가 가면 갈수록 물동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할 걸로 이해들을 하고 계실 텐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컨테이너 터미널 사업은 공급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물동량은 수요에 해당이 되는데 수요의 증가 없는 공급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 게 부산항의 현실이고 한국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되려 그 집중해서 뭐 대산항의 화물이 증가한다든지 평택으로 분산이 된다든지 해서 화물이 분산되고 있기 때문에 터미널 사업자 입장에서는 환경이 더 열악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장 사장님이 이 부분에 데이터가 있으시면은 좀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부두 길이가 선석당 과거 300m에서 350m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은 선석당 연간 얼마의 TU를 핸들링하느냐로 그 터미널 캐파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이 계산 방식이 딱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장 차장님이 보시기에 현재 부산항의 컨테이너 터미널이 취급할 수 있는 물동량과 부산항의 화물과의 그 상관관계를 놓고 보시면은 터미널이 여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터미널이 부족한 건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중국의 컨테이너 터미널이 급속한 자동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국의 터미널 자동화는 중국의 국가 전략입니다. 중국은 1대1로 통해서 전 세계로 중국이 자유롭게 나아가고 들어오는 그 루트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죠. 민간 사업자들이 이렇게 터미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사업자의 이익에 부합이 되면은 자동화가 진전이 될 것이고 노조가 극렬히 반대를 하면은 자동화가 어려운 게 현실일 겁니다. 이 부분도 우리 장 선생님 아시는 바가 있으면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터미널은 그 외국 항만이 자동화가 다 진전이 되면은 뭐 한국만 반자동이다 이렇게 되면은 효율이 떨어집니다.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값어치가 낮아진다는 얘기가 되고 거꾸로 중국 항만이 더 자동화가 돼서 굳이 부산으로 환적이 필요 없겠네 이런 경우도 생기겠죠. 지금 당장에도 터미널 오퍼레이션 문제 말고 중국 발착 화물의 운임이 한국 발착의 화물 운임보다가 현저히 높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선사들은 스페이스 배정을 한국으로 많이 안 하고 그 스페이스를 중국으로 전배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한국 가주들은 고통을 받게 되고 나아가서 선사들이 임시 배선을 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 과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터미널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그런 게 숫자가 보일 텐데 장 차장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면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BNCT 수직 배열 그 설명을 하셨는데 아까 한국적인 특성에서 조금은 열세에 있다라는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만일에 그 BNCT가 완전 자동화로 터미널 운영 방식을 바꾸게 되면은 지금보다 효율이 더 향상이 될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그 표에서
부산 신항의 메가 얼라이언스 배치가 PNC가 2M, 그 다음에 BNCT가 오션 얼라이언스, HPNT가 D 얼라이언스로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PNIT하고 내년에 개장하게 되는 BNCT는 BCT 부산 컨테이너 터미널은 화물 유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렇게 하시죠. 저기 차장님, 뭐 만큼 이렇게 해주시고 또 따로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답변 가능하신 것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하기에 너무 어려운 부분들도 좀 많아가지고 일단 생각이 나는 대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선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은 권호인 그 대표님이 스스로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워낙 잘하셨어요. 예. 나중에. 예. 가장 마지막에 질문하셨던 터미널별 라이언스 선대 문제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안 그래도 지금 뭐 얘기를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PNIT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량이 어떻게 될지 저기도 좀 많이 좀 궁금한 상황이고요. 사실 2M이 기존에 이제 HCNC하고 PNIT하고 이제 나누어서 하다가 PNC하고 장기 계약을 하게 되면서 선석들이 좀 많이 틀어졌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션 얼라이언스의 뭐 CMA, CGM이 저희 주주사로 있기 때문에 뭐 물량에 대해서 뭐 변동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없고요. BCT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그게 좀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뭐 당장 개장을 한다 해도 뭐 유치할 수 있는 화물이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선사들이 뭐 올해 같은 경우에 계약을 할 때 머스크의 선례를 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장기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BCT가 내년에 개장을 하더라도 실제 북항에서 뭐 이탈되는 물량이 있지 않는 한 좀 힘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NCT가 완전 자동화가 되면 지금보다 뭐 괜찮을 것 같으냐 아니면 좀 어떨 것 같으냐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현재보다는 좀 많이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현재보다 많이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송 모델 얘기하면서 저희가 뭐 나름대로 새롭게 이제 뭐 디자인해보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뭐 현재로서는 뭐 그게 최선인 것 같고, 아니면은 정말 외국처럼 터미널들은 완전 자동화를 가정했을 때 하역만 하는 겁니다. 하역만 하고 지금 부산항에서 제공하고 있는 뭐 온도업 서비스 이런 거는 과거처럼 ODC와의 기능으로 다시 넘어가야 되는 것이 오히려 좀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공치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터미널 공급이 이제 너무 과잉이지 않느냐, 아니면 뭐 부족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공사에서 보는 입장하고 저희 민간 사업자에서 보는 입장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뭐 하역 크레인들도 예전에 비해 이제 성능이 많이 개선되었고요.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선석당 요즘에 1년에 뭐 60만 TU를 정도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4선석 기준인 경우에 막 240만 TU까지 뭐 처리를 할 수 있다 하는데, 뭐 저희도 내부적으로 연간 한 선석당 50만 TU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4선석인데요. 뭐 연간 한 200만 TU 조금 넘게 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거의 맥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뭐 답변 안 되는 부분은 조금 이따가 토론할 때 자연스럽게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기철 도순사님은 이제 아시다시피 뭐 북항 또 신항 부두에 선박을 안전하게 접안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한기철 도순사님으로부터 좀 말씀을 좀 듣고요. 이영혁 부산항만공사 우리 실장님은 좀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김동욱 학생이라고 우리 오션 그 폴리텍의 그 학생한테도 이제 기회를 한번 줄까 합니다. 그러면 한기철 도수사님,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 정재환 차장님 이 터미널에 관련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 2007년도에 도선사 개업을 했는데요.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2006년도에 신앙을 그 개장이 되면서 제가 했을 땐 지금 P&IT 자리 그 3선석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 부산 신앙이 이제 13개 선석이 다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BCT가 이제 내년 초에 개장이 되게 되는데 저는 그 도선사 입장에서 그 현재 그 터미널 오퍼레이션 요게 관련돼서 좀 한번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지금 부산 신항은 심각한 최선을 겪고 있습니다. 선박들이 평균 4일에서 지금 일주일 정도 대기를 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스킵을 하고 지금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하역 물량이 증가가 됐는데요. 지금 야적장 부족이 심각합니다. 야적장 부족이 뭐 90에서 95%까지 지금 뭐 풀로 차 있어 가지고 이렇게 야적장이 풀로 차다 보니까 이 시간당 크레인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시간당 29개에서 30개 정도를 보는데 요즘 시간당 20개를 채 못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효율도 떨어져 가지고 이 부산항의 그 부산 신항의 이 체선이 점점 그 심각한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HMM의 그 24,000 TU 컨테이너가 통상적으로 6,000 TU를 하역을 하고 또 6,000 TU 정도를 다시 로딩을 해서 나가게 되는데 박스로 계산하면 이게 한 6,000에서 7,000 박스화 정도 되는데 컨테이너를 크레인을 약 4기에서 5기 정도 사용하는 거 할 때 약 70시간이 소요되니까 평균 정박 시간이 3일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심각한 지금 그 최선을 일으키고 있고요. 저희 또 도선사 입장에서 보면은 선박의 입출항이 줄다 보니까 저희가 도선사 매출 또 도선 선료가 저희도 한 2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선사가 지금 아시다시피 전부 뭐 AP라든지 그다음에 ON이라든지 다들 합병을 하면 해가지고 저희가 그 선사별로 디스카운트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선박 수는 비슷한데 선사가 이렇게 그 합병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디스카운트가 한 5% 정도가 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도선사 입장에서도 도선 수요도 많이 줄었고 한데 우리가 이거를 근본적으로 이 도선 수요 측에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당면 과제는 그거지만은 저희 입장에서 지금 볼 때 아까 그 사진으로 보여주셨지만은 내년에 개장하는 BCT가 내년 4월에 한 선석, 그다음에 6월에 두 선석을 지금 개장을 하는데요. 그 4기 크레인이 지금 이제 완전히 육상에 장착이 돼가지고 이제 그 준비에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 신항에서 제일 큰 문제는 그 야드 부족인데 이쪽에 그 제가 그 그 BCT 그 대표님하고 한번 저기 통화를 해봤더니 이 야적장은 빠르면은 12월 말이면은 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산 신항 전체로 볼 때 터미널은 오픈은 못하지만은 이 야적장이라도 좀 한번 이용해 가지고 우리 부산 신항의 좀 그 효율을 높였으면 좀 어떨까 하는 좀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수평야드, 수직야드 방식을 아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지금 BCT도 그 수직야드 방식으로 하고 그 리모트 컨트롤 방식을 갖춰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거 11개는 모두 무인으로 저기 활용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크레인도 그 24열 72m, 그다음에 높이 53m인데 지금 부산 그 신항에 P&IT부터 해가지고 과거에 그 설치됐던 크레인들은 사실 그 지금 이렇게 그 대형화된 24,000 TU를 작업할 수 있는 크레인이 일부 제한되어 있거든요. 선석별로. 그래서 그 HPNT 같은 경우도 올 초에 제가 그 3기 크레인을
중국으로 가가지고 개조를 해서 들어오는 거를 그때 작업한 걸 또 봤고요. 또 한진 그 HJNC 같은 경우는 자체 내에서 중국으로 안 가고 높이만 1.5m 정도씩 높여가지고 선박의 대형화 지금 그 리치는 되는데 높이가 안 돼가지고서는 그 크레인 높이를 그런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느 선석에 들어가든 이런 그 2만 TU 이상의 대형화 선박들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터미널별로 이런 좀 제약을 받고 있는데 뭐 BNCT 같은 경우는 제일 뒤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수직 방식으로 해가지고 효율도 높이고 자동화율이 상당히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 신항만에서 참 그 제가 느끼는 게 2007년도 저희 개업했을 때는 그 안에 토도도 있고 했는데 이런 게 사실 큰 문제가 안 됐거든요. 근데 선박이 이제 400m씩 되고 이 안에서 그 회두를 하다 보니까 이제 토도는 안전에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돼가지고 약 3천억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재작년에 약 2년 동안 2년 반에 걸친 작업을 거쳐가지고 토도도 제거했고요. 또 수심도 처음에 했을 때는 15m가 안 됐는데 15m를 1차적으로 한번 수심을 전부 준설 작업을 끝냈는데 이제 17m까지 늘렸습니다. 17m까지 늘렸는데 아직도 처음에 실제는 17m까지 해서 대형선이 다 들어오는 걸로 됐지만은 토도 근처에는 지금도 16.1, 16.3m의 그런 그 아직까지 암반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현재 부산 신항에 들어오는 최대 선박은 약 한 15.12m 정도의 선박들을 하이타이드 때 지금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터미널에서 문제가 되는 게요. 처음에 그 PNIT 지금 PNC 이쪽에 할 때는 그 펜다 용량이 데드웨이트 7만 톤짜리 선박이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24,000 TU는 GT 23만 톤에 데드웨이트도 거의 23만 톤에 가까운 이런 선박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펜다들이 지금 용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PNIT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금 펜다들을 지금 보강해 나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HPNT하고 BNCT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근에 그 개장한 부들이 돼가지고 대형선에 그 맞게끔 이런 펜다가 그나마 보강이 된 거를 천만다행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 선석 문제인데요. 아까 그 처음에 이 신항이 할 때 300m에서 350m를 한 선석으로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선박의 길이 자체만 400m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박이 400m면은 앞으로 우리가 그 호줄을 잡아야 되는데 헤드라인하고 스턴라인을 최소한 이 지금 부산 신항 같은 경우는 한 비트가 17m에서 19m거든요. 그래서 대형선이기 때문에 한 비트를 저거 2개 정도 앞으로 잡다 보면은 약 그 40m, 그러니까 선박길이 400m에 앞뒤로 하면은 480m가 돼야 한 선박이 그 라인이 나갈 수 있는 선석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그 조금 운영사에서 이런 그 이해가 좀 부족해가지고 선박이 갑자기 커지면서 제가 그 2년 전에 회장할 때 이 16,000TU짜리 선박이 들어왔는데 이 선석을 조금 그 계산이 잘못돼 가지고 한 10m가 부족한데 처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좀 위험하더라도 접안을 했는데 계산상으로 도저히 안 되는 그 선석이어 가지고 회항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나온 게 한 예선료, 도선전을 합하다 보니까 한 2천여만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배는 회항을 했는데 과연 이 회항의 비용 2천만 원을 비용을 누가 물어야 될 것인지. 그래서 결국은 도선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예선 협회에서도 양보를 해가지고 약 1,000여만 원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거를 그 HJNC에서 한진 터미널에서 그 비용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항만공사에 좀 부탁을 해서 지금 터미널이 5개인데 저희가 이 안전한 선박의 입출항을 위한 선석 확보를 위해서는 제가 5개 그 터미널을 찾아다니면서 도저히 일이 추진이 안 돼가지고 다행히 항만공사에서 주선해 줘가지고 2달에 걸쳐서 이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는 그런 그 프레임, 그러니까
입항 전에 우리가 선석이 몇 메다 확보가 돼 있는지, 앞으로 여유가 있는지, 뒤로 여유가 있는지, 이런 거를 그 선석 담당자, 그다음에 전산 담당자가 5회에 걸쳐 가지고 2달에 걸쳐서 그 미팅을 가져 가지고 이런 그 플랜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나마 선석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런 그 부산 신항에서 심각한 체선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어떤 이런 야드 문제, 그다음에 각 터미널별로 이러한 그 코로나 지금 임시 시국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 항만의 효율을 살릴 수 있는지 한번 좀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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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 혹시 뭐 그 차장님 혹시 답변하실 만한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항만공사에서 좀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 혹시 장 차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야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많이 예. 복잡한 상황인데 그 장치율이 거의 뭐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시점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뭐 기억도 잘 나지 않는데 올해 들어서 한 3월 들어서 장치율이 좀 전반적으로 야드가 좀 안 좋은 편입니다. 저희가 장치되어 있는 그 화물들 특성을 좀 몇 개 통계를 좀 뽑아보면 대부분이 환적 화물입니다. 아까 권혜인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그 중국향 화물들이 그 중국의 채선이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그 TS 화물, 환적 화물들을 부산항에 일단 뭐 내려놓고 그다음에 처리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미주 가는 서비스들은 부산항이 이제 태평양 건너기 전 마지막 포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기 전에 뭐 아까 LA나 뭐 롱비치 이쪽에 뭐 채선이 걸리는지 야드가 문제가 없는지 이거를 확인하고 나서 부산항에서 그 선적을 하기 때문에 미국으로 넘어가는 화물들도 상당수가 그 터미널에 뭐 날짜들이 좀 많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선사에 계속해서 이제 뭐 좀 빨리 화물을 좀 빼달라 이렇게 종용하는 수밖에 없고 아쉬운 게 사실은 수입 화물이죠. 수입 화물 위주로 해서 수입 하주들한테 좀 빨리 가져가고 그리고 수출 화물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 선적 반입을 뭐 출항 전 기존에는 뭐 예전에는 그런 개념도 없었습니다. 사실 뭐 2주 안에 들어와도 되고 1주 안에 들어와도 되는데 뭐 올해 초부터 해서 한 3, 4월부터는 뭐 선박 입항 전 5일 전에만 이제 받다가 그것도 힘든 경우에는 한 3일 정도까지도 이렇게 줄여서 뭐 반입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그래서 그러면 그 화물들이 터미널에서 받아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 항만 근처에 가면 이제 ODCY 쪽에 창고들이 있습니다. 그 창고들이 예전에는 공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그 작은 물량을 구하지를 못했는데 요즘은 외부에 있는 창고에 가보면 터미널들이 화물을 받아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보관 서비스를 그 외부 창고에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김동욱 학생장. 네, 예, 네, 교수님. 예, 질문 아까 준비하신 거 있다 그러셨는데 네,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공유 잠시 하겠습니다. 네, 화면 나오나요? 예,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션 폴리텍의 항해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동욱 학생장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정보 제공 측면에서 선박에는 컨테이너가 어떻게 실리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장 차장님께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규격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20피트 규격 그리고 40피트 규격으로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20피트, 40피트가 주로 쓰이고 높이는 거의 8.5피트인데 9.5피트짜리 높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높이 같은 경우에는 레고 블럭처럼 길이나 폭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규격을 맞춰야 되지만 높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변동이 있다는 점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선박 아래측에 이 카고 부분에 실리는 부분과 상갑판 쪽에 실리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그 컨테이너를 선박에 실었을 때 베이, 로우, 티어 세 가지 넘버를 붙여서 각각 그 컨테이너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지도를 그릴 수 있는 그러한 점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베이, 로우, 티어 순으로 읽게 되고, 이 각각의 셀 넘버들은 6자리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베이가 짝수일 경우 양측 그 포트 사이드와 스타보드 사이드의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양쪽의 개수가 같아야 되는데, 짝수일 경우에는 가운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으로 번호가 매겨지고, 컨테이너 로우가 홀수일 경우 가운데가 00번, 그리고 01번, 02번, 03번, 04번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가 적재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테이너 폭과 길이는 동일해야 하고 높이는 변동이 약간 가능합니다. 베이에 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선수 방향부터 선미 방향으로 넘버가 매겨집니다. 20피트인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홀수로 1357 9번으로 나가고, 40피트 컨테이너 경우에는 짝수로 2번, 6번, 10번, 14번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 번호가 매겨지게 됩니다. 그 다음 로우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우는 배 뒤쪽에서 앞쪽을 바라보는 것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선수미선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은 홀수 번호가 매겨지고, 좌측 부분은 짝수 번호가 매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개수가 가로로 홀수인 경우에는 가운데 00번부터 시작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개수가 짝수인 경우이기 때문에 00번은 없고, 가운데 경계선을 기준으로 1, 2, 3, 4번, 좌측으로는 짝수 번호, 우측으로는 홀수 번호가 매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티어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티어는 아파트 층수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홀드 내에서는 02번부터 4, 6, 8, 10 이렇게 올라가고, 갑판적에 쌓여있는 티어들은 82번부터 시작해서 짝수로 82, 84, 86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로우가 짝수라고 할 때 선적된 컨테이너 번호 6자리가 101010이다 하면 그 컨테이너의 크기나 위치가 대충 어느 쪽에 있을지 짐작이 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제일 첫 번째 10 부분은 바로 40피트 컨테이너 크기를 의미하고, 그것은 이 베이 번호가 짝수이기 때문에 40피트 크기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선수에서 세 번째 2번, 4번, 2번, 6번, 10번 이런 순으로 나가기 때문에 베이가 10번이라면 선수에서 세 번째에 놓여져 있는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운데 이 10의 의미는 센터라인에서 포트 방향으로 5번째, 즉 1, 2, 3, 4, 5, 6, 7, 8, 9, 10번 했을 때 10번에 위치하게 되는 그런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10번은 선창 바닥에서 2, 4, 6, 8, 10 해서 5축 높이인 10번 티어에 적재되어 있는 그러한 셀 넘버가 되겠습니다. 이 컨테이너 셀 넘버 6자리만 보면 그 컨테이너가 배의 어느 위치에 적재되어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적부 계획서를 살펴보면 이 컨테이너들이 어떻게 실려 있는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데, 적부 계획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CT 단청 촬영을 하는 것을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베이별로 나누어져 있는 이 적부 계획서인데, 아까 말씀드린 101010 같은 경우에는 이 베이 10번 그리고 10번 로우에 있는, 그리고 10번 티어에 있는 이 화물이 바로 101010이 적재되어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컨테이너 사고의 대부분은 황천 항해 중이나, 그리고 그런 컨테이너 고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선박의 보건성이 무너져서 생기는 사고들이 많은데, 이렇게 컨테이너 고박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쇼링,
라싱, 그리고 초킹, 이러한 것들 작업을 통해서 컨테이너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장재환 차장님께 드리는 질문은 스마트 항만의 설비 구축은 그 스마트 선박과 별도로 진행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스마트 선박과 속도를 맞추어 진행해야 되는 것인지 여쭙고 싶고, 두 번째 질문은 현재 그 부산항 같은 경우에 자동화의 진행 비율 또는 완전 자동화는 언제쯤 이루어지는지, 그런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그 컨테이너 배치에 대해 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우리한테 설명해서 좀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고맙고요. 그러면 장 차장님 혹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혹시 가능할까요? 첫 번째 내용은 제가 답변하기 좀 힘들 것 같고, 그 아마 내용이 스마트 선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있는 곳은 이제 선박에 적재는 화물을 하역하는 그 사업자지, 그 선박과 관련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 이게 이제 항만 문제에 대해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 현재 야드나 뭐 전반적인 자동화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완전 자동화는 언제쯤 되면 운영이 될 것 같으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냥 절반으로 보겠습니다. 이송 장비 자동화가 50%고 야드 자동화가 50%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야드 자동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완전 자동화 터미널이 언제 등장할지는 저희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 공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 아까 그 권호인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그 BCT하고 제가 서축부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서축부두인 2-5단계하고 6단계에 몇 년 전부터 AGV를 도입한다. 완전 자동화를 한다는 말이죠. 완전 자동화를 한다. 근데 저희처럼 업계의 반발이 아무래도 좀 있고 하니까 그 시기를 좀 조정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계속 들립니다. 뭐 명확하게 확정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영혁 그 부산항공공사 실장님한테 컨테이너 터미널 오늘 뭐 논의된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장님, 저는 듣겠습니다. 저는 부산항공사 마케팅 부장 이응혁이라고 합니다. 장 차장님 발표 잘 들었고요. 사진, 그림 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뭐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우선 그 교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그 2억 TU 건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전 예. 세계에 흘러다니는 컨테이너 그 트래픽이라고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컨테이너 하나가 갔다, 이제 그걸 1TU라고 친다 그러면 그렇게 흘러간 물량이 이제 약 2억 TU라고 드루리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포트 스루풋이라는 또 개념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한 이 1TU의 화물이 중간에 예를 들면 뭐 싱가포르에서 한번 배를 갈아타고 미국 갔다고 하면, 부산항에서 한번 적하가 일어났고요. 싱가포르에서 양적하 또 2번이 일어났고, 미국에 도착을 해서 하역이 일어났고, 총 4회의 포트 스루풋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포트 트래픽과 포트 스루풋은 숫자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포트 트래픽은 2억 TU라고 하면 포트 스루풋은 전 세계적으로 약 8억 TU 정도로 두루리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부산항이 2,200만 TU 정도를 연간 처리하기 때문에 그 8억 TU와 2,200만 TU의 비율을 보시면, 부산항이 전 세계에서 얼마 정도 처리한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동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두루리에서도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제 두루리라는 데는 영국의 이제 그 뭐 저명한 해운 컨설팅 업체인데요. 자동화를 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건비 문제. 그 LA 롱비치 뭐 이런 항만이, 서부 항만이 대표적인 예인데, 인건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자동화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인건비 문제보다도 항만이 사실은 그 다운타운과 떨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마스블라테, 로테르담의 마스블라테가 좋은 예인데요.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일할 사람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주 외딴데 항만을 지어놓으니까. 그래서 인력을 구하기 힘든 경우에 자동화를 한다 그랬는데, 세 번째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게 중국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프레스티지죠. 실제로 중국이 인건비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력 그 소요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했느냐? 사실 프레스티지라는 거죠. 아까 이게 이제 권오인 대표님이 말씀하신 중국의 어떤 국가 전략과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항만이 그 포트 오서리티제 또 민영화 뭐 이렇게 많이 이제 그 시장이 개방이 되어 있는데 중국은 대부분 국가가 실제로 항만 그 운영에 투자를 지분을 가지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자동화로 인해서 뭐 수익을 내지 못한다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중국이 자동화를 좀 더 앞서갈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중국은 시장이 있습니다. 자동화 기술 자체 개발을 해서 다른 항만이 많이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실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그 자동화 기술을 팔 수 있는 시장이 제한됐기 때문에 이 자동화에 대해서 많은 군수업체들이 난입이 돼 있고 자동화를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이 군수업체들이 개발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 붙여서 한 번에 자동화 가 이제 실현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3년 전에 그 두바이 아부다비에 있는 그 DP 월드 터미널 관계자 얘기를 했을 때 본인들도 자동화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유는 실제로 자동화를 해서 더 많은 화물을 처리해야 되는데 인건비도 아끼고 실제로 그렇지는 못했다는 거죠. 장비는 장비대로 비싸고 생산성도 떨어지고 하지만 왜 하느냐? 미래를 위해서는 투자 개념을 한다. 하지만 현재는 이런 기술들이 많이 프래그멘테이션 돼 있기 때문에 잘 붙지 않고 있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잘 붙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자동화 시장이 굉장히 커져서 마켓이 크다 그러면 거대한 업체가 나올 수 있고 뭐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지금은 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항의 자동화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부산항의 자동화 문제도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자동화 무조건 좋다 이렇게 보기가 힘든 거죠. 부산항에서도 완전 자동화가 기존의 수동이나 또는 반자동화보다 더 많은 화물을 처리하고 또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5, 2-6 단계 향후 이제 몇 년 내에 공급될 부산항의 터미널은 적어도 자동화 레디는 해놓은 채로 건설을 하고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완전 자동화에 대한 기술이 성숙이 되고요. 또 부산항의 어떤 특성, 환적 화물이 반을 차지하는 이런 항만의 특성에 맞다고 판단이 될 때 완전 자동화를 전환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건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이제 장 차장님께서 부산항의 어떤 특성을 말씀하시면서 공컨이 많고 환적 화물이 많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환적 화물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환적 화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이어서. 자, 그런데 공컨이 많은 거는 조금 이거는 오해인 것 같아요. 많은 그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공컨을 다른 항만에 비해서 유독 많이 처리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LA 같은 경우는 부산항보다 공컨 처리 비율이 더 많아요. 한 38% 되거든요. 적을 때 34%. 근데 부산은 실제로 공컨의 처리 비중이 수출입 화물 같은 경우 28%, 환적은 7%밖에 안 돼요. 그래서 토탈로 했을 때 16, 17%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공컨이 더 많다라는 거는 조금 다른 항만하고 비교했을 때 그 조금 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터미널이 아까 이제 복잡한 이유는 뭐 공컨 환적 비율 이게 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요율이 낮다 보니까 더 많은 화물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 캐파 저희가 만든 아이디얼 캐패시티 대비해서 많은 화물을 처리하다 보니 사실은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터미널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화물을 처리해야 되는 건 그건 충분히 뭐 커머셜 디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터미널이 무리하게 많은 물량을 처리하다 보면 안전 문제가 발생해야 되고 또 최선체와 그게 육상의 어떤 서플라이 체인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항만에 그 투자를 하는 터미널 운영사라는 것도 굉장히 헤비 픽스드 애셋 인더스트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자본을 투하해야 되는데 수익을 내지 못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항만을 운영하겠다고 앞으로 입찰에 들어오는 그런 민간 사업자들이 없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계 일부 항에서는 수출입 하용료에 대해서 하용료 인가제를 해서 그 국가에서 공인한 고시료 밑으로는 못 이제 하용료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 제도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국 뭐 그 높아진 하용료는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가 되는 그런 화물인데 그런 그 요율인데요. 그거는 저는 어느 정도 이런 국가기관 산업에 민간 사업자가 참여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해줄 수 있게 보장해주기 위한 국가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 항만 국가들이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권오인
저기 앞에서 이제 그 다른 토론자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권호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앞으로 부산을 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항만의 어떤 수출입 화물의 증가세는 저는 점차 둔화될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그 이제 알파라이너라는 해운 기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GDP 멀티플라이어라고 하는데요. 자, 90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GDP가 2% 성장하면 수출입 화물의 증가율은 그의 3배에 달하는 6%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GDP 멀티플레이어 3이라는 얘기고, 자, 이게 2000년 들어와서 2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에 들어와서 1로 줄어들었고요. 최근에는 얼마냐? 0.5입니다. 즉 GDP가 2% 성장을 하면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은 1% 성장한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뭐 컨테이너화 될 수 있을 만한 제품들이 모두 다 컨테이너화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컨테이너화 화물이 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화물이 점점 경박 단소화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뭐 컨테이너화물의 증가세는 한정이 됐다. 자, 그렇다 그러면 결국 부산항 입장에서는 화물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한정 화물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5년간의 평균 증가율을 보게 되면 한정 화물 평균 증가율은 5.1% 정도가 되는데 수출 화물 평균 증가율이 0.5%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부산 신항에 새로운 터미널 운영사들이 생겨났을 때 그것을 지금 과연 채워질까라는 많은 의문을 제기를 하시는데 저는 조금 긍정적인 편입니다. 결국 환적 화물이 부산항에 어떤 나아진 어떤 그 여유가 있는 어떤 캐파로 인해서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예가 바로 2012년도에 비행시티가 건설이 되고 그 후 7년이 지난 시점 을 보시게 되면 약 순정 신항에 400만 TU의 화물이 증가를 했어요. 북한 걸 뺏어오지 않고. 자, 400만 중에서 이 70%가 환적 화물이었어요. 자, 그렇게 봤을 때 부산항에 여유 캐파가 새로운 터미널이 생겨났을 때 추가적인 환적 화물이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좀 자유토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상현 그 회장님도 그 여수에서 그 컨테이너 관련 처리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회장님 혹시 한 말씀 좀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지금, 여수항은 비교적 그 컨테이너 야적장이 넓은데,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컨테이너 특성상 빠른 시간에, 적재하고 이게, 적재하는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여수에서는 짧은 시간에 배가 들어왔다가 입항해서 출항하기 때문에 항상 한 반 정도 비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좀 이용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하니 저는 이제 여기 나와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듣고 다른 분들의 얘기를 경청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들 혹시 우리 권호익 대표님 혹시 컨테이너 그 설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저도 이제 조선소에서 한 40년 가까이 콘텐츠를 이제 설계를 많이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터미널하고 관련이 많아가지고, 저도 한때는 이제 전 세계 터미널에 상당히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컨테이너선을 설계하다 보면 그 컨테이너선은 전용 부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용 부도에 대한 제약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조금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다 보니까 한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띄워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보이시나요? 화면 보입니까? 네. 네, 잘 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방금 만들다 보니까 이제 보면 이 터미널의 제약인데, 그게 컨테이너선이 만들어지면서 과연 이제 얼마까지 이제 커질 것인가. 저도 이제 1982년도부터 시작해서 컨테이너 설계하면서 그때는 한 2,700 TU. 그러다가 이제 아까 나왔던 이제 그 머스크라인의 엠마 시리즈 이후에 18,000 TU 그 트리플 E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한국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이제 결국은 터미널에서 할 수 있는 게
수심과 그 크레인 아웃리치와 그다음에 그 배가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사이즈 이런 제약이 있고, 그다음에 항상 또 컨테이너 자체가 유가의 변동에 따라서 빨리 갈 수 있냐 늦게 가느냐 그게 되는 거고, 얼라이언스에 따라서 이제 화물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것은 이게 보면 결국 컨테이너에서는 길이와 폭과 높이인데 이 폭 변화는 보면 결국은 그 터미널의 크레인 아웃리치라든지 그다음에 운하의 제약을 많이 받았어요. 한때는 이제 파나마를 지나가기 위해서 32.26m에 지나가기 위해서 폭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나막스가 있었고, 그러다가 뉴 파나마가 생기면서 폭이 좀 완전히 완화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 한국에서도 미국 동해안까지 갈 수 있는 건 컨테이너 사이즈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운하를 파나마를 통과하지 않는 배들은 결국 배 사이즈가 현재 24,000까지 왔다. 그 다음에 크레인 아웃리치도 그 머스크라인의 트리플 E 할 때, 그게 2011년도에 계약이 되었었는데, 그 당시 보면 크레인 아웃리치가 여기 그 대부분이 23개, 23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배는 폭이 하여튼 59m로 해서 23로 했고, 그 다음에 일부 터미널은 24개까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짓는 24,000 TU는 24개 아웃리치를 가지고 일부는 25개 베이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크레인이 갖춰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길이로 봐서는 이게 결국 이제 파나마 캐널의 폭이 길이가 294m, 올드 파나마 캐널, 그다음에 뉴 파나마 캐널이 366.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엠마 머스크 이후에 트리필리 하면서 중국에서는 400m 적게하라. 그래서 이게 아마 전 세계 그 항구의 표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1년도부터 중국에서 제한을 둬가지고 이 아직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현재까지는 이 조선 기술로서는 배 길이가 보통 보면 430m, 460m, 뭐 3만 TU까지는 갈 수가 있으나 결국 여러 가지 제한, 이 길이의 제한이라든지 폭 제한, 그다음에 높이 제한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수심 또한 지금 보면 만들어진 게 그 기준에서 이제 파나막스에서 12.5m 하다가 결국 점점 깊어져 가지고 지금 16.5m 또는 17m까지도 할 수 있는데, 아까 부산항은 아까 15m 만조대 들어올 수 있다니까 아마 카고 로드에 제한을 좀 받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미국 동해안 쪽 보면 이 항구마다 이 다리가 많기 때문에 브릿지를 통과할 때 그때 맥시멈 에어드라프트가 얼마 될 것이냐, 그게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라이즈 되면서 이것도 ISO에서 스탠다드화 됐기 때문에 어쨌든 20피트, 40피트, 45피트. 그래서 요즘 일부 컨테이너는 45피트 전용 홀더 및 온데크에 가고, 높이도 8피트, 8피트 6인치, 9피트 6인치. 그러니까 결국은 요즘 표준은 8피트 6인치냐 아니면 하이큐브인 9피트 6인치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할 수 있는 길이 폭 높이는 24배, 그러니까 400m를 만족하는 24배이니까 40피트 기준으로 24배가 되고, 그 다음에 폭으로는 24개, 그 다음에 높이로서는 인홀드의 12T요, 그 다음에 온데크의 12T요, 토탈 24T요. 그래서 24, 24로 맥시멈 한 24,000 TU급 또는 조금만 더 한다 그러면 뭐 24,500이나 25,000까지는 현재 제한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까 그 스마트십과 항만 관계를 질문하셨는데, 현재 보면 그 대우조선 해양하고 로트르담 항만, 그다음 부산 항공과 같이 그 JDP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스마트 배와 항구의 스마트 야드 포트와의 인터페이스라든지, 그다음에 자스트 인 타임이라든지 여러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배가 항구에 들어가기 전에 요 사항들을 그 항구와 미리 인터페이스 해가지고 맞추는 그런, 그러니까 별도로 하되 같이 하는 그걸 하고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혹시 다른 분들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은 예. 질문 하나 있습니다. 회장님, 예. 네, 지금 저 중국에서 출발하는 중국발 화물들이 운임이 비싸서 한국에 스키간다 그랬는데, 중국에서 그 화물 운송료가 비싼 이유가 그 운임 체제 때문에 그러는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서비스가 더 좋아서 운임을 높게 해도 충분히 그걸
화주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그러는 건지 그게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지금 부산항에 컨테이너 물량이 많이 준 이유도 중국발 이 컨테이너 화물들이 미국을 가든 다른 데를 가든 부산항을 들려서 많이 갔었는데 중국에 꽉 풀로 실어버리니까 부산항을 이렇게 안 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운임을 받아도 중국에서는 가능한지, 화주들이 어떤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지 그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예, 네, 아, 네. 언론 기사에 뭐 부산항 패싱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그 말씀을 드리면 그 배가 뭐 부산항에 들어오지 않는 건 아니고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실제로 화물을 실을 공간이 이제 한국에서 싣는 공간 자체를 줄였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왜 중국에서 출발하는 그 화물의 그 스페이스를 더 많이 늘려냐? 그건 그냥 시장 경제의 원리입니다. 그만큼의 높은 요율을 지불할 만한 화주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경쟁을 하다 보니 또 운임이 더 올라가는 경우. 예를 들어서 화물의 가치가 25만 불인 그 화주가 있습니다. 근데 팬데믹 전에는 그 화물 가치 10%, 뭐 예를 들면 한 250만 원 하면 미국에 보냈다 치면 지금은 화물 가치 30% 이상을 운임으로 지불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화물 가치가 10억인 경우에는 이 사람은 운임이 1,500불 하든 3만 불 하든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이런 화주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예, 한마디로 그냥 시장의 원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선박 대형화에 대한 그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입사했을 때 2005년도 입사를 했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제일 큰 선박이 뭐 2006년도에 뭐 8,000TU가 최초로 나왔다고 막 세러머니 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게 10년도 안 돼서 2배 이상의 배가 나왔는데요. 2만 TU, 24,000 TU.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선박이 대형화된 경우가 탱커, 벌커 어느 경우를 보더라도 유례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선박 회사들이 그 캐리어들이 shipping 선사들이 선박을 발주를 할 때 선박이 점점 커지다 보면 허브 항만에 이제 그나마 기항을 못하면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허브 항만에 기항하는 조건을 무조건 허브 항만에 기항을 해야 된다는 조건을 내걸고 조선소에 발주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조선소에서 저희 항만공사에 막 연락이 왔었습니다. 뭐 최대 입항할 수 있는 선박 수심이 어쩌냐. 자, 그래서 결국은 허브 항만 입장에서는 결국 수백억을 들여서 그 초대형선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대형 선박이 와서 이 항만의 입장에서 더 좋아졌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사 입장에서는 운송 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대형선을 만들어서 덕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만 입장에서는 사실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왜? 대형선이 옴으로 인해서 화물이 집중화된 거죠. 그래서 한 번에 대형선이 하역하는 물량 자체가 실제로 터미널이나 육상에서 한 번에 쳐낼 수 있는 양을 초과한 겁니다. 그래서 터미널이 컨제션되고 랜드사이드, 트럭 다 컨제션되고 그래서 오히려 화물이 처리하는 생산성만 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만은 이 대형 선박을 유치하기 위해서 준서를 수백억, 수천억 들여서 준서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OECD가 굉장히 레포트를 냈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허브 항만들이 단합을 해서 선사들한테 경고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더 이상 이 초대형 선박은 더 이상 짓지 마라. 우리도 준서를 안 할 거다. 이런 공동의 파스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요거는 그냥 네. 여담으로 말씀을 드려서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저기 로이 대표님 저기 화면 공유 좀 내려주시겠습니까? 예. 예, 좋은 말씀이고요.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거 하나 좀 말씀드리면요. 이 부장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하고 일맥상통하는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이제 컨테이너가 자꾸 이제 대형화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크홀더하고 상의 없이 대형화를 자꾸 시켜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국가는 항구도 뭐 경쟁이기 때문에 거기 맞춰가지고 대형 컨테이너 선박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니까 거기 또 따라가서 선제적으로 허브 항만이
되는 경우도 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세계 전체로 본다면은 그 컨테이너 그 대형선이 우리 적재하는 데만 그게 항구가 뭐 허방이 만들어져서 되는 건 아니고 또 양하하는 항구도 그만한 능력이 있는데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는 초대형화 이렇게 시킬 때는 그 이제 정부 당국하고 이 항만 또 터미널 쪽하고 여러 그 관련 관계자들이 같이 상의하에서 결정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우리 이 모임에서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그 겨울철에 이 대형 컨테이너선에서 그 윗부분에 있는 그 컨테이너 박스들이 엄청 날아갔지 않습니까? 한 4건 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장들도 한번 불러가지고 이게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좀 뭐랄까 그 전체적으로 모여가지고 한번 조약 형태로 이게 만들어가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제가 어떤 공무원한테 그 말했더니 그게 안 되는 게 각국이 경쟁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지금 상태 보면은 우리가 미국이 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그 하역 능력이 엄청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이 대형화된 컨테이너를 미국에 있는 항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런 사태가 오면은 내려야 돼버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학적 위험 교수님 잘 안 들립니다. 교수님 잘 안 들립니다. 네. 예. 예, 또 다른 분들 혹시 말씀하실 때 있으면 말씀하시죠. 교수님. 제가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예. 교수님 채팅창에 질문 3개 올라가 있습니다. 요건 마친. 예, 제가 그러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정관 그 교장 선생님 말씀하시고요. 제가 미처 못 봤는데 그 김홍선 회장님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강명호 또 선장님이 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예, 오늘 그 장 차장님 강의 너무 멋졌어요. 아주 설명도 좋았고 사실 이런 있으면서 베트남 전쟁 때 미 군에서 그런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유익한 자료였고요. 그다음에 이 부장님의 그 부산에 대한 그런 또 아주 실대적인 전략인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좀 사실 궁금한 게 있어요. 김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우리 코비드-19 되면서 다들 대운이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얘기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해운사가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5배 이상 흑자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운임이 올랐다는 이유였는데 그 현상의 대표적으로 사실 미국 LA 항만에서 5일 이상 선박들이 다 지체되고 있고 예상했던 겁니다만 선박이 대형화되면서 하역 작업이 늦어지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코비드-19 때문에 하역 인부가 부족해서 하역이 늦게 된다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특별히 미국 쪽에 운임이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결과 본 적도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근데 미국 LA의 자동화 아까 터미널에 완전 자동화 터미널이 개선됐다고 그런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오늘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그 자동화 터널이 코비드-19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오히려 더 하역 작업을 늦추는 건지 아니면 인부가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오히려 역할하고 있는 건지 그 역할은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벌어질 텐데 중국에 있는 터미널들이 지금 두 부도에서 자동화가 이루어지면은 그것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국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 궁금한 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 부장님께서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양산 터미널을 개선했을 때 한국 터미널이 굉장히 긴장을 했었어요.
부산하고 양선하고 뭐 비교 처리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400만 TU가 증가했다고 말씀하셨지만은 또 보더라도 사실 궁금한 게 많이 있어요. 실상 그 미국의 저는 양산할 경험은 없지만 상하이 그 항구에 들어가 보니까 배 하나 붙었을 때 크레인이 7개까지 붙더라고요. 한국에서는 5개 이상 붙어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은 우리 한국의 이제 우리 부산 터미널 자체가 여러 사람들이 나눠지다 보니까 크레인들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독립적이다 보니까 아직도 뭐 부산 항만공사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결국은 중국하고의 경쟁을 염두에 안 둘 수가 없잖아요. 항만터미널의 그런 생활한다면은 어떤 투보도를 말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부산항과 중국의 양산 이런 여러 가지 항만들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그걸 풀어나가실 건지 저는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사실은 저는 좀 아까 뭐 비슷한 김 교수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만 대부분들의 그 2000년대까지 아마도 컨테이너 맥스는 말라카가 통항할 수 있는 말라카의 원배전 탱크가 있으니까 거기를 지나갈 수 있는 아마 그 컨테이너 선 크기가 맥스마이즈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뛰어나서 24,000 TU를 넘어섰더라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예측이 컨테이너가 어디까지 맥스마이즈 될 것인가 지금 다 알면서도 이렇게 뭐 포화되면서 이런 동물들이 다 뭐 대형선이 만들어지면은 뭐 어느 항만이나 처리가 불가능할 거다 다 예측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대형화될 것인가라는 혹시나 그런 견해들이 아시면 말씀 좀 듣고 싶고요. 결국에는 이제 컨테이너에 된 지가 이제 70년이 돼가는데 그 다음 국제 로지스틱에서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이제 컨테이너가 계속 이렇게 발전될 것인가? 그건 이런 뭐 자동화선이 이제 자율 선박이 무인화 자율 선박이 나오는데 그것이 다 그냥 컨테이너만 관계 개념을 두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여기는 것이 해운과 그건 국제 물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체험을 했으니까 국제 물류의 효과적인 과연 방안은 이 컨테이너가 무엇인지 그걸 아시는 분들께서는 또 혹시 좀 궁금해서 설명을 넣어줬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하는 건 좀 같이 모아갖고 하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질문이 나올 것 같거든요. 김홍선 회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회장님, 예. 예, 적어놓은 그대로입니다. 말이 좀 어눌해가지고 뇌졸중 영향으로 질문했던 거 김영 교수님께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항의 존재 목적이 뭔가요? 과연 그런 존재 목적을 미래에는 더 다양화시킬 수 없는지요? 그 다음에 미래 무인 선박, 무인 컨테이너항 운영 등이 구체화되어 완전 무인화, 로봇화 된다면 부두 노동자, 도순사 등이 필요 없어지는 게 아닌가요? 이런 노동 문제를 좀 걱정하시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컨테이너항의 존재 목적은 아마 하역 작업을 위해서 있는데 이게 좀 미래에는 이거보다 좀 더 달라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명호 선장님. 예. 예. 장재환 차장님 좋은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부산항 3부두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역 항만 노동자 집안이거든요. 아버지께서도 아직까지도 감만부두에서 이제 컨테이너 야드 트레일러 운전을 하시다가 지금도 퇴직하시고 부산 신항에서 또 야드 트레일러 운전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집안을 먹여 살렸던 항만 노동자 집안이 다 이제 AGV라는 오토메이티드 가이디드 비클로 바뀐다고 하시니까 조금 서운한 마음도 들고요. 하지만 뭐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니까 따라가야 한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얼마 전 작년이죠. 2020년 4월에 밀라노 브릿지호라고 K라인에서 운항하는 배가
부산 신항에서 저반 중에 겐트리 크레인이랑 부딪혀서 사고가 났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의 사고의 영향으로 겐트리 크레인이 3대인가 4대인가가 파손이 돼서 한동안 부두 운영이 장애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요즘처럼 물류가 이렇게 컨테이너항에 채선이라든지 하역이 제때 되지 않아가지고 지장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사고가 또 발생한다면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그 사고 이후에 뭔가 확립된 터미널이나 이제 도선사님의 도선 중에서 확립된 뭐 안전 프로시저라든지 그 사고의 원인이라든지 안전한 항만 오퍼레이션을 위해서 어떠한 절차가 수립되고 이행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교수님 그럼- 어떻게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 세 분이 말씀하신 요걸 좀 답변을 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 밀라노 브릿지 그 사고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지금은 그 토도가 제거됐는데 그 당시에 육안으로는 토도가 제거됐지만은 완전히 제거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요 마지막 작업을 위해서 한진 부두하고 토도 사이가 600m인데 80m를 한진 부두 쪽으로 더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가항 수역이 한 500m밖에 안 됐는데 이 당시 약 그 선박 입장에서는 4시 방향에서 약 그 15에서 20나트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 풍압을 계산해 보면은 약 60톤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 60톤이라 하면은 우리 3,000마력짜리 예선으로 풀 스피드로 미는 그런 압력이 되겠는데요. 이 밀라노 브릿지는 또 공교롭게 그 일본에서 만든 선박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만든 선박들은 아주 경제선으로 만들어 가지고 마력도 적고 한데 통상적으로 우리 예전에 총톤수 7만 톤, 7,000 TU 컨테이너의 마력은 보통 7만 마력 정도였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 15,000 TU에서 23,000 TU 컨테이너들의 마력이 8만 마력 전후입니다. 8만 마력 전후고 이 밀라노 브릿지는 그보다도 훨씬 적었는데 또 거기다가 그 바라스트를 적게 적어가지고 프로펠러도 80%밖에 잠기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선회권도 증가가 되는 그런 좀 안 좋은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선석에 관련돼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우리가 그 압류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 뭐 예선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선석을 증가하는 방법도 있는데 회두를 하면서 부두 쪽에 접안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자리가 굉장히 어려운 접안 구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가 복합돼 가지고 사고가 일어났는데 실제 현재는 그 토도가 제거돼 가지고 이제 요거하고 유사한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그 예선의 우리 그 사용 기준도 좀 강화를 해 가지고 예선도 우리가 더 보강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고는 우리가 좀 방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신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성대 터미널 같은 경우는 부두에서 겐츄리 크레인 기둥까지 한 12m 정도에서 굉장히 폭이 좀 넓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기존 북항의 신간만 터미널, 간만 터미널, 그다음에 신선대 터미널은 부두 끝단에서 겐츄리 크레인까지 불과 3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배가 선수하고 선미 쪽에는 시어가 있는데 조금만 접안하면서 정확한 정행이 유지가 안 되든지 하면은 항상 겐츄리 크레인이 전복될 수 있는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밀라노 브릿지 사고가 났을 때도 제가 청장님하고 항만공사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신항에서 사고 난 것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에이프론이 넓은 데서 사고가 났는데 특히 신간만, 간만 신선대는 언제든지 이런 제2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이게 정말로 중요한 사항으로 우리가 부두 어떤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컨테이너 부두에 접안할 때마다 항상 이런 사고를 대비하게 해가지고 크레인을 센터에 모아주게 돼 있습니다. 센터에서 모아주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또 입항선이 금세 들어오는 이 터미널에서 이게 잘 안 지켜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도선사회에서는 그 겐츄리 크레인을 모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위험하다고 할 때는 그 선박 입항을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미널 쪽에서 볼 때 겐츄리 크레인을 입항 시 항상 그 부두 저반위치 가운데 모아주고, 그다음에 신간만 간만 신선대 터미널은 옛날에 저 자성대 터미널도 실은 이 에이프런이 넓지가 않았는데 이게 그 90년 후반에 그 에이프론을 늘려가지고 안전하게 지금 해서 그 허치슨 터미널은 지금 보강을 한 거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이렇게 보강한 좋은 부두는 지금 이제 앞으로 없어지고 또 신간만 간만 이렇게 신선되겠는데, 장기적으로는 저는 요거는 언젠가는 꼭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부두가 좀 이 개선되는 그런 그 보완 작업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그 권호인 이게 대표님이 질문하셨는데, 그 작년에 그 우리 겨울에 왜 원 선박이 태평양 황천 만나서 가파산 컨테이너가 막 넘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 나오는 이야기로는 고박을 더 뭐 단단히 해야 된다, 또는 밑에 싣는 그 발라스트 그 스테빌라이저 뭐 등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지금 질문 사항은 그러면 이건 이제 배가 떠날 때 터미널에서 하역 작업할 때 그 뒤로 무슨 대책이 세워졌는가,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그래서 장재환 저 차장님하고 이영혁 그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까지 나온 것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하나씩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가판적 화물들 그 붕괴되지 않도록 터미널에서 뭐 무슨 조치 취한 게 있는지, 그리고 아까 김홍선 회장님이 질문하신 이게 미래에 이 무인화 돼 버리면은 뭐 부두 노동자, 부두 근로자들이나 도순사의 그 존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게 있고, 또 컨테이너 항의 목적이 앞으로 조금은 좀 다양성 쪽으로 나갈 건지 하는 그런 질문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예, 장 차장님 혹시 답변 뭐 하실 것이 있나요? 제가 읽어보고 있는데 대표님 그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이 터미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스토리지 플랜이 짜여진 대로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 뭐 있을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이영혁 실장님 혹시 여보세요? 예. 예, 아까 황천 그 얘기는 저도 터미널에서 고박을 뭐 더 열심히 한다, 더 탄탄하게 한다, 뭐 지금도 충분히 저는 고박에 있어서는 항만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항만에서 더 이렇게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서 나온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LBCT, 그 LA 항만의 자동화 터미널, 뭐 수요 폭증, 인부들 이런 말씀이 나오셨는데, 이게 뭐 실제로 저도 그건 궁금한 사항입니다. LBCT가 자동화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사실 저도 뭐 조금 궁금해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더 저도 알아봐야 되는 상황 같고, 현재 지금 어떤 위주의 수요 폭증의 문제는 단순히 인부만 해결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이거 스플라이 체인이지 않습니까? 그 항만의 어떤 터미널 캐파가 확충이 돼야 되는 인부도 물론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 화물을 빨리 빼내기 위해서 트럭 운전기사, 트럭 차량, 그리고 트럭을 미국에만 있는 그 셰시, 그리고 그 화물들을 내륙에서 받아줄 수 있는 창고,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미국 현재 상황은 전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어그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트럭 운전기사도 부족하고요. 웨어하우스 꽉 차 있습니다. 더 이상 화물을 터미널에서 빼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돌고 돌고 돌아서 부산을까지 영향을 미치는 뭐 이런 사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중국의 어떤 자동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물량에 대한 영향은 전 없다고 봅니다. 자, 부산항이 경쟁하는 항만은 어디냐 했을 때, 우리나라 항만에서
경쟁하는 항만들은 뭐 인천, 광야 이런 거지만 이거는 결국 수출이 항만이기 때문에 경쟁을 한다고 우리나라에서 안 나가고 나가고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무조건 우리나라 통해서 나가고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항만을 통해서 나갈 것이냐. 근데 아시다시피 부산항 그 한국항만 전체의 컨테이너 물량의 75%가 부산항에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산항을 통해서만이 미주로 또는 유럽으로 화물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인천, 평택 여기는 제가 알기로 미주 노선, 구주 노선이 없습니다. 인천에 딱 한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산항에 북미로 보내는 노선이 42개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인천 한 개가 있고요. 결국 미주나 원양으로 가는 화물들은 부산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국내 항만하고 경쟁하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자, 그럼 해외하고 경쟁하는 문제는 무엇이냐? 결국 해외하고 경쟁이 발생하는 화물은 환적 화물입니다. 부산항에서 환적을 하지 않는다면 뭐 요코하마 또는 뭐 카오슝, 닝보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실제로 상해가 부산항의 경쟁 항만은 아닙니다. 상해는 중국의 화물을 열심히 수출입하기 위한 게이트웨이 항만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그냥 그런 항만입니다. 상해항의 물량이 폭증한다고 해서 부산항에 영향을 끼치는 건 없고요. 또 적다고 해서 끼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부산항에 영향을 끼치는 항만은 사실은 천진, 칭다오, 대련 이 북중국에 있는 항만들입니다. 이 항만들은 원양 네트워크가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인천처럼. 대련 같은 경우는 북미로 가는 노선이 한 개 있습니다. 천진 2개 있습니다. 근데 부산항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2개가 있습니다. 결국 이 화물들이 블랭 세일링이 돼서 선박이 만약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럼 대련에서는 그 일주일 내내 미국으로 화물을 한 개도 보낼 수 없습니다. 이 화물은 닝보에서든 상해에서든 또는 부산항에서 환적을 해야 미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카보타지 문제 때문에 부산항에서 환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닝보 상해는 벌써 자기들 수출입 화물 처리하는데도 벌써 풀캡합니다. 100% 이상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그 화물들이 거기서 환적이 될 가능성은 더더욱 사실은 없고요. 그래서 뭐 자동화가 부산항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물량 측면에서 전혀 없고요. 하지만 어떤 그 자동화 기술의 축적 그런 문제는 당연히 발생을 하죠. 벌써 중국은 엄청난 기술을 축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축적했었던 이유는 국가의 충분한 지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엄청난 마켓이 있습니다. 근데 부산항은 뭐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부산항은 환적 화물이 반입니다.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항만입니다. 이런 환적 화물이 많고 그리고 수리장, 세척장이 터미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북항에 있었던 문제점, 모든 것들이 분리돼 있어서 더 효율성을 추가하자고 해서 모든 걸 집적화시켜 놓은 굉장히 장점이 많은 항만입니다. 근데 지금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세척장, 수리장을 밖으로 꺼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오히려 저는 과거를 회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정당한 수출입 여유를 받고 화물을 정상 캐파 대비 적정한 양을 처리를 하고 다른 터미널로 물량이 이제 분산이 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선박이 어느 정도까지 대여가 될 것이냐. 저는 이것은 결국 선사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사들이 단위 운송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대형화를 했는데 자, 언제까지 할 것이냐. 저는 거의 이제는 안 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작년에 두루리에서 저희 그 부산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국제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때 두루리의 대표가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사들이 단위 운송 비용을 낮추려고 선박을 대형화했는데 실제로 운송에 있어서는 운송료만 따졌을 때는 25% 정도의 비용 절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항만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서플라이 체인상에서 봤을 때는 효율이 5%밖에 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화물을 바다 구간에서 운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단위 운송비가 낮아졌지만 결국 항만에서 터미널에서 시간이 더 지체되고 체화가 발생을 하고 그게 결국은 비용을 더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용 효율이 5%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선사들이 더 이상 대형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비용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이제 코멘트를 한번 해보면요. 저는 이 컨테이너 운송은 우리가 이제 해상법에서 강의할 때 그 미국의 이제 그 코먼 캐리어 공중 운송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스케줄을 공표하고 운송물을 받았으면 그 스케줄을 자기가 목숨같이 지켜줘야 되는 게 이게 미국에서 말하는 코먼 캐리어라 그렇게 알고 있거든. 시간표를 잘 지켜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엄청나게 정시율이 20% 30%밖에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생각은 우리가 정시성을 지키기 위한 여유가 이게 너무 없었던 게 아닌가.
그 선박 자체로는 우리가 15% 여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 뭐 다 쓰고 나서 배가 지금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조금 이해가 되는데 아까 우리가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지금 우리 한기철 도순사님이 지금 뭐 3일 이상 이 정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미국의 저 채화 상태로부터 뭐 영향을 물론 받은 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부산항 전체로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정시성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뭔가 여유를 상당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아까 또 저 임상현 도순사님 말씀으로는 그 여수 쪽에는 굉장히 여유가 많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체화되는 거 야직장 부족한 걸 뭐 그 배 자체를 이제 여수로도 많이 돌려가지고 운송을 하면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조금 우리가 더 잘 짤 수 없는지 구도를 스킴을 좀 잘 짜가지고 전기선을 그 좀 할 수는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의견을 여쭤봅니다. 우리 고수님들한테. 예. 예, 그 또 혹시 또 말씀하실 분 있으세요? 강명호 선장님, 예. 예. 좀 전에 권호인 대표님 그 질문하신 거 관련해서 제가 저희 고객사로 저희가 원 선박에만 선박 검사 서비스를 2019년부터 계속 진행해 오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선박 안전 검사를 원에 계속 나가는데 그 컨테이너 콜랍스 컨테이너가 유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주요 원인으로 회사 내부에서 나온 것이 요즘에 물론 이양사나 선장님이 의논을 해가지고 항해 계획을 짜는데 요즘에 새로 웨더뉴스라든지 캡틴 도스카라든지 이런 곳에서 부산에서 뭐 롱비치를 찍으면 자기들이 최적의 루트를 계산해 가지고 그 가는 기간의 날씨를 계산해서 최적의 루트를 계산해서 보내줍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오퍼레이션 하는 육상에 있는 직원이 선장한테 프레셔를 많이 넣었습니다. 왜 이 서비스에서는 이게 최적의 항로고 연료 효율을 가장 아낄 수 있고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루트인데 왜 배는 이런 식으로 가느냐라고 기존에 선장이 갖고 있는 권한을 많이 축소시키고 강제로 원 에이프스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이 오가면서 원 에이프스가 어떻게 보면 선장이 원하지 않았는데 출항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물론 이렇게 육상에서 본선의 항해를 돕도록 이렇게 조언들이 있지만 항해 최종적인 책임과 판단은 권한은 선장한테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주지시키는 내용을 저희가 그 이후에 선박 검사에 가면은 이제 기존의 고박 확인에 더불어서 그 내용을 계속 선장님들한테 주지시켜 드리고 선장님 혹시나 이런 육상에서의 프레셔가 있더라도 선장님이 싫으시면은 최종 판단이라든지 선장님의 권한은 이쪽에 선장님이 다 권한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프레셔를 느껴서 무리한 항해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내용을 계속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내부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그냥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권호인 대표님, 예. 제가 질문 드린 거는 강 선장님 코멘트 고맙고요. 사실은 그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이 싱가포르나 유럽 터미널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라싱은 그 터미널에서 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회사가 부산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라싱 회사는 굉장히 영세합니다. 작업 환경도 열악하고 또 작업 시간대에 따라서 노무자들을 배치하기도 용이하지 않은데 그럼 과연 그 영세한 그 회사들이 초대형 선박에 가서 제한된 시간 내에 열악한 환경으로 작업을 했을 때에 얼마만큼 그 작업이 용이하겠느냐. 그러면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뒤에 있는 것 아니냐. 일본만 하더라도 그 라싱은 터미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좀 여건이 다르죠. 그런 부분을 좀 여쭤봤고요. 저는 오늘 쭉 그 얘기 나온 것 중에서 그냥 슬쩍슬쩍 넘어간 것 중에서 한 번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좀 있는데 조금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예.
아까 그 이웅혁 실장님이 부산항의 화물 증대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근거가 환적 화물이었습니다. 근데 환적 화물은 휘발성이 큰 화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외부 변수에 의해서 화물이 출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얼마만큼 카운트할 건가의 문제가 분명히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공칭 터미널 캐퍼시티라고 그 한국에서 칭하고 있는데 그 터미널이 얼마만큼의 물량을 취급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계산 방식입니다. 저는 이 방식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이론상의 계산, KMI가 주로 많이 하고 있죠. 경험상의 계산, 터미널이 다 갖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만큼 핸들링 할 수 있다는 거. 그 이외의 변수 이런 것들이 종합돼야 좀 공정하고 설득력이 있는 그 공칭 캐파가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은 KMI가 발표를 하면은 그게 공칭입니다. 현실하고 괴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 계산 결과에 따라서 컨테이너 터미널을 이제 신설하게 되죠. 터미널 오퍼레이터들은 수익성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대규모 자본을 투자해서 터미널 운영이 적자로 들어서면은 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이 그 취하는 방식은 트리거 방식입니다. 일정 물량이 확보가 된 이후에 다음 터미널을 짓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트리거 방식이 사실은 고려 변수가 좀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제가 보는 거는 중국의 카보타지 변수, 그 다음에 글로벌로 제조 방식의 변화, 3D 프린터가 많이 나오는 거죠. DHL이 전망하기에는 2050년대 가면은 지금처럼 대양 항로에서의 물량이 줄어든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자유무역주의가 리쇼링, 니어쇼링 등등을 해서 원양 항해의 화물이 여기에서 고려가 되고 있는지 좀 의문이 있고요. 아까 그 중국 화주 운임과 한국 화주 운임이 그 왜 차이 나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그 연구가 필요하지 않는가. 한국하고 중국은 비즈니스를 대하는 방식, 상거래 방식, 그 다음에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한국은 화주들 층이 운임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저항적입니다. 근데 중국은 시장의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을 굉장히 빨리 캐치를 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운임이 쉽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한국은 운임 올라가는 게 대단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아까 그 초대형 선박 출항에 대한 제약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에 대한 거는 사실은 그 글로벌 항만 당국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형 그 항만들이 참여를 해서 이 선사들이 무지막지하게 선박을 키워가는데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은가. 대규모 투자에 따르는 그 투자 회수는 어떻게 할 건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글로벌의 공정거래에 저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데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지금 24,000 TU 이상의 선박은 수에즈에서의 사고, 그 다음에 그 전체적인 효율에 따라서 어렵지 않는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밀라노 브릿지 사고에 대해서 그 한기철 도선 더 하고 싶은 게 본선에 입항 컨디션을 선사와 항만당국 그리고 도선사가 공유할 수 있는 방식이 되면 어떻겠는가. 그때 밀라노 브릿지가 입항할 때에 아까 그 도선사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공선이었고 그 다음에 그 배가 많이 떠 있는 상태, 저 프로펠러가 다 잠겨 있지 않은 상태에서 풍압이 셌다는 그런 조건들이 사전에 도선사가 충분히 인지하였다 그러면은 대비를 할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요.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장 차장님이 해주신 거는 사실 이제 하드웨어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토론하면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 영업적인 청년 이야기를 조금 이제 많이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다음 뭐 한 2달 뒤쯤에는 우리가 이제 그 항만의 그 비즈니스 관련해서 좀 발표를 또 한번 듣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막 그와 관련 없이 오늘 그 장 차장님 발표를 통해서 그 터미널, 특히 컨테이너 터미널의 운영에 대해서는 아주 소상하게 참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그림을 곁들여 갖고 정말 잘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토론, 지정 토론해 주신 뭐 이영혁 그 실장님, 그 한기철 도순사님 등등 여러분이 또 좋은 의견 주셔가지고 그 오늘 발표와 토론이 굉장히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마치면서 오랜만에 우리 고문현 그 헌법 교수님, 우리 최상위에 있는 법학자 시기 때문에 그 고문현 교수님이 이제 인사 말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그 멀리 캐나다에서 우리 김정수 선장님 한 번도 빠짐없이 벌써 4차례 들어오시는데, 김정수 선장님이 먼저 좀 마무리 말씀하시고 고문현 교수님께서 최종 마무리를 헌법적 가치를 포함해서 좀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수 선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여러 가지 종류 배를 다 타봤는데 컨테이너에서는 안 타봤어요. 그래서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진짜 많은 지식은 없지만 오늘 이렇게 그 토론하시는 거 보고 우리 김인영 교수께서 진짜 한국의 그 해운에 대해서 진짜 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진짜 아주 놀랍네요. 왜냐하면 아마 우리나라 그 해운 역사상 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관련 분야에 있는 모든 정계, 학계, 산업계에서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이런 토론회 장을 여는 게 이게 진짜 기적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기서 토론하는 내용들이 진짜 우리 한국 해운항만 또는 발전에 진짜 지대한 앞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아가지고 우리 김인영 교수한테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빠짐없이 이 모임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순신 장군의 그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하니까요. 예, 캐나다에서 이렇게 참석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문현 우리 그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장재환 차장님 발표 컨테이너 터미널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큰 테마로 제 발표를 잘 들었는데 사실 제가 이때까지 들은 것 중에 상당히 저한테는 어려운, 그래서 아마 제가 아는 사람이 제가 피곤하게 돼서 그런지 제가 뭐 조는 장면도 하나 찍어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라 하는데 사실 뭐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모르는 거를 듣고 있는 것도 고통인데, 그래서 앉아 있는 것 자체도 고통인데 모르는 거를 듣는 게 상당히 쉽지 않다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래도 우리 장 차장님이 열심히 발표하는데 초라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뭐 저도 딴 분이 이렇게 좋으시는 거 보긴 봤는데 다 피곤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발표하는 사람에게는 힘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화면을 켠 상태에서 제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결례를 범했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컨트롤에서 제가 뭐 이 평가는 앞에서 다 우리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또 마지막에 우리 김민영 교수님 정리까지 간단하게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지금 특별한 건 없는데 또 시작할 때 김상환 교장님이 인사말을 하시고 그것을 이어서 그 졸업생인 인천 해사고의 공강기 차장님이 이어서 하신 것은 상당히 저는 왜 공강기 차장님이 나오시는가 해서 저도 좀 유심히 들었더니 상당히 의미 있는 시작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상당히 아름다운 사제지간을 만나게 해주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오늘 토론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조금 전에 마지막에 김정수
뭐 선생님은 캐나다에서 이렇게 저도 몇 주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뭐 카나다하고 이게 또 한국하고 시간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 4차 산업혁명의 그 개가를 지금 뭐 실감하고 있는 그런 거에서 앞으로 지금 또 뭐 안광현 대표님은 어디 해외 좀 출장 아테네, 덴마크 어디가 계셔가지고 아마 그리스. 잠시 들어왔다 가신다고 뭐 멘트는 하셨는데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각자 다 사정에 따라서 들어올 수도 있고 못 들어올 수 있는 상당히 의미 있는 건데 컨테이너 터미널 앞으로 잘 발전이 돼 가지고 정말 그 여러 가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상당히 저는 뭐 크게 뭐 박스 상자처럼 느껴지는데 그래서 박스 상자 느껴져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타보지를 저도 안 해봤고 그래서 느낌은 없는데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이 바다 포럼 이것이 그런 것을 안 해본 사람에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그 뭐라거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러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거 좀 소규모라도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와닿게 하는 그래서 발표도 좋지만 일부라도 가서 원하면 해주고 하면서 훨씬 더 소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하여튼 이 컨테이너 터미널에 대해서 오늘 사실 처음 접해가지고 전문가께서 뭐 여러 가지 고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팔로우업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고수들께서 아주 예리한 토론을 하시는 거 보고 이 인간도처 유상수라는 말을 다시 한번 절감하면서 오늘 장재환 차장님의 이 좋은 발표를 충분히 제가 소화를 못 해가지고 상당히 제가 고역이었는데 역시 사람은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느끼면서 장재환 차장님 좋은 발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여러 뭐 지정토론 권오인 사장님 등 이 토론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모임이 계속 잘 유지돼 가지고 이 오늘 오신 분도 아주 상당히 많아가지고 제가 이 클로징 하기가 굉장히 죄송할 정도로 뭐 전영우 교수님 등 열심히 지금 올 어텐션 하고 계시는데 제가 나가가지고 충분한 좋은 토론을 뭐 클로징을 못한 것 같은데 좋은 말씀 있으시면 뭐 제가 못한 것을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좋은 발표해 주신 장재환 차장님 이하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또 자발적 토론자, 지정 토론자, 자발적 토론자 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 교수님 고맙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게 10월 11월 달에 코로나 좀 괜찮으면은 네. 오프라인 모임을 한번 네. 하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프라인 네. 고려대학교 200명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오프라인 네. 모임 또 이제 부산항 또는 인천항에 그 터미널에 직접 가보시면 또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뭐 네. 가고 싶다 하면 뭐 이용혁 실장님하고 장재환 우리 또 차장님이 부산에 계시니까 네. 뭐 환영하실 겁니다만 우리 나중에 코로나 괜찮아지면 이영혁 실장 우리 한번 놀러 가도 되죠? 부산 구경하러 가도 되죠? 예. 네네. 오시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여수 가도 됩니다. 우리 임상현 도수사님하고 또 저 우리 박 실장님, 박상호 실장님도 계시니까요. 우리 뭐 이 코로나만 괜찮아지면 갈 데 엄청 많습니다. 또 네, 캐나다 알겠습니다.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캐나다. 오. 캐나다에 가야 네. 돼요. 네, 전영호 교수님 우리 또 고민영 교수님이 또 이렇게 마지막 클로징 하라고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우리 한 1, 2분 동안 또 전영호 교수님한테 넘기겠습니다. 네, 이제 마칠 텐데 또 갑자기 주셔가지고. 진짜 마치도록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오늘 오늘 강의 참 실무적이고 이런 좋은 내용을 발표해 주셔서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nội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요즘 이제 스마트 시대라 해서 스마트 항만이라든지 또 스마트 선박, 또 스마트 항로 표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사실 따로따로 이제 서로 다른 이제 의도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최근에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해양수산부에서 해서 종합적으로 통합해서 추진하는 그런 과정까지 간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사실 이제 선박의 경우에는 조선 쪽에서 전 세계 시장을 세계 1위를 이제 뺏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니즈 충족을 위해서 좀 빠르게 이렇게 진행을 하는 반면에 우리 해운은 사실 좀 소극적인 이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항만은 또 항만 나름대로 또 스마트 항만을 하면서도 오늘 또 질문하신 그러면 부돈 노동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선업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도서사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등등의 걱정이 혼재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대학에서는 이런 문제를 이것이 한꺼번에 일어나지는 않는 사안이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기술은 우리 미래의 해양을 위해서는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멈출 수는 없다고 보고요. 아울러서 미래의 어떤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해양 산업의 초창기가 그랬듯이 인력을 먼저 육성을 해서 우리 오늘과 같은 해양력을 길렀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정부에다가 이 새로운 산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을 지금이라도 새로운 교육을 준비하자 해서 대학이 좀 나설 때가 되었다 해서 지금 이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대학 내에서도 아마도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된다는 그러한 공감대를 이제 아마 추측컨대 한 수백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교육과 새로운 교육 장비 프로그램 표준화 이런 걸 우리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교육기관과 사업을 향후 5년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이제 준다고 하기 때문에 그거 하면서 이제 저희들은 사실 뭐 친환경이나 자율선 이런 거를 이제 좀 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는 항만 쪽도 좀 해달라 해서 스마트 항만 인력까지 이제 포함해서 우리 이제 KMI나 목포해양대학 연수원 등과 같이 합심해서 그런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제가 추측컨대는 교육을 먼저 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인력과 또 전통적인 어떤 인력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교체되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걱정하면서 우려할 사안은 아니다. 좀 선제적으로 새로운 인력을 육성해서 미래의 해양을 개척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이 있었는데 현재는 대학에서 좀 앞서가면서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뭐 오늘 발표도 그런 측면에서는 향후 미래를 생각하는 데 좀 유한 것이었고요. 또는 새로운 인력을 어떻게 육성해 나가는 것이 또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또 선점하면서도 세계의 무대로 계속 진출하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교수님 정말 좋은 교육 프로그램 그 잘 생각하셨는데 그 교육 프로그램의 그 교재는 우리가 이제 그 책 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 저자 전문가의 대화 이걸 꼭 교재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아주 훌륭한 교재죠. 예. 예, 예, 예. 여러분 오늘 정말 마지막 그 전영우 교수님 그 마무리 말씀이 오늘 그 토론을 압축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다음 주 토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은 이제 이순신 장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또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또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